세계에서 가장 비싼 슈트의 가격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가장 희귀하고 아름다운 섬유 중 하나로 여겨지는 비쿠냐 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페루 치르캄파주 해발 약 4,000m의 차갑고 웅장한 봉우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우아한 동물 중 하나인 비쿠냐는 이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황금빛 갈색의 날씬한 이 낙타과 동물들은 마치 산의 주인인 듯 얼음 덮인 안데스 산맥을 누빈다. 2000년 전 한 대학이 이곳의 잠재력을 알아봤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농사는 거의 불가능했지만 비쿠냐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 기관은 지역 사회의 비쿠냐를 사육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이 고대 동물을 사람들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공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비쿠냐의 귀중한 섬유질을 채취하기 위한 사육 및 관리 방법을 가르친 것이 그 예입니다. 이 방법은 잉카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케추아어로 차쿠샤쿠라고 불리는데 이는 비쿠냐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야생동물들을 임시 우리에 가두기 위해 긴 인간 사슬을 만들고 가파른 절벽을 오릅니다. 암컷 비쿠냐는 평생 동안 소수의 새끼만 낳을 수 있으며 수명은 12년에서 13년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비쿠냐는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귀중한 천연자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비쿠냐는 전 세계 시장에서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매우 섬세하고 희귀한 직물을 생산합니다. 비쿠냐의 털을 부드럽게 깎는 것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성들은 케이지 바로 바깥에 앉아 갓 자른 섬유를 손으로 꼼꼼하게 분류합니다. 먼지나 큰 이물질을 제거하며 꼼꼼하게 세척한 후 여러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그런 다음 전문 작업장의 전문가들이 데세르다도, 디설다도라고 하는 힘든 작업을 수행하고 섬유는 추가 가공을 위해 운반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털 가닥을 꼼꼼하게 빗질하고 분리합니다. 굵은 겉털을 제거하면 가장 부드럽고 가는 털만 남습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바로 이 단계에서 비쿠냐, 섬유의 탁월한 품질이 결정됩니다. 섬유를 철저히 세척하고 분리한 후 등급을 매깁니다. 정장이나 스카프처럼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급 섬유는 최고급 섬유만을 사용합니다. 비쿠냐 섬유는 뛰어난 희소성, 탁월한 부드러움, 그리고 뛰어난 보온성으로 인해 안데스 산맥의 황금으로 불리며 그 이름에 걸맞는 가치를 지닙니다. 비쿠냐가 안데스 지역의 금실과 같은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더 크고 가축화된 친척인 라마는 안데스 사람들의 삶에서 독특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크기와 기능의 차이입니다. 비쿠냐는 작고 섬세한 동물이지만 사치품에 사용되는 초극세사 섬유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반면 라마는 강인하고 근육질의 동물로 주로 육류와 운반용으로 사육됩니다. 라마는 다 자라면 최대 60kg에서 70kg까지 나갈 수 있어 가파른 안데스 산맥의 오솔길을 따라 짐을 운반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비쿠냐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라마의 털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부드러운 섬유 중 하나인 비쿠냐, 섬유는 11, 14마이크론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가늘어 가장 선호되는 섬유 중 하나입니다. 반면 라마 털은 다른 종류의 털보다 거칠고 두껍지만 훨씬 더 흔하게 사용됩니다. 따뜻한 담요, 밧줄, 그리고 안데스 산맥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기타 내구성 있는 직물 생산에 적합합니다. 반면 라마는 단순한 짐을 나르는 짐승 이상의 존재입니다. 라마의 신선한 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최대 25%에 달하고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어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라마는 교통, 식량, 섬유질을 동시에 제공하는 동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적인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라마와 비쿠냐 외에도 안데스 고원에는 낙타과에 속하는 또 다른 중요한 동물인 알파카와 과나코도 서식합니다. 비록 사촌뻘되는 알파카와 과나코만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동물들은 안데스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구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카는 페루 섬유 산업의 초석입니다. 알파카의 털은 비쿠냐만큼 얇지는 않지만 20가지가 넘는 천연 색상으로 제작되어 장인과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모두에게 풍부한 색감을 선사합니다. 알파카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야생 비쿠냐와 달리 알파카는 완전히 가축화되어 있어 모리와 털 깎기가 훨씬 쉽습니다. 농부들은 알파카를 넓은 목초지에 키우고 토종 풀을 뜯게 합니다. 알파카는 1년에 2번 털을 깎고 털은 스웨터, 스카프, 판초, 그리고 안데스 전통 의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알파카는 합리적인 가격과 고급스러움의 균형을 이루며
국내 시장과 해외 고급 부티크 모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악호는 가축화되는 빈도는 낮지만 그 회복력과 역사적 중요성으로 여전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관악호는 라마의 조상으로 여겨지며 라마와 유사한 특징을 많이 공유합니다. 관악호 털은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야생 개체에서 채취하는 것은 드물고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이 우아한 동물을 자연 서식지, 특히 칠레 파타고니아와 아르헨티나 남부에서 보존하는데 보존 노력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들이 이 독특한 안데스산 섬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공급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은 점점 더 토착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공정한 임금과 친환경적인 관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때 외딴 산악 지역의 전통이었던 이 섬유는 이제 유산,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슬로 패션 운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남미 낙타과 동물, 특히 안데스 고원지대의 낙타는 패션과 섬유 분야에 기여한 놀라운 업적 외에도 그 지역의 우주론적 신앙과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동물들은 단순히 양모와 노동력의 원천이 아니라 안데스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적 정체성에 깊이 새겨진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고대에는 비쿠냐, 라마, 알파카, 관아코와 같은 낙타과 동물들이 산에서 내려온 신성한 선물로 숭배되었으며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가 보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낙타과의 존재는 축복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역할은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섰습니다. 이 동물들은 콜럼버스 이전의 예술 형태에 자주 등장했는데 정교한 도자기 디자인, 직물, 성스러운 벽화 등 다산, 인내, 그리고 땅과의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낙타털은 단순한 온기나 교역을 위한 재료가 아니라 신성한 재물, 즉 대지와 산의 정령이 내린 선물로 여겨졌으며 감사와 존경을 담아 사용해야 했습니다. 낙타털은 종종 의례용 의복으로 사용되었는데 사제, 귀족 또는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대지와 우주를 기리는 의식에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러한 존경심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여러 지역에서는 인간과 낙타과의 깊은 유대감을 기념하는 전통 축제가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차코스라고 불리는 공동체 모임은 비쿠냐 섬유를 수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 춤, 기도를 포함한 문화 행사로도 열립니다. 이 행사에서 라마와 알파카는 퍼레이드와 축복의식에 참여할 때 화려한 리본과 엮은 장식으로 치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현대 안데스 지역의 삶을 고대 문명의 지혜와 연결하는 감사와 지속성의 표현입니다. 궁극적으로 비쿠냐는 가장 사치스럽고 귀한 동물로 손꼽히며 왕의 섬유라고 불릴 만큼 희귀한 섬유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의 낙타과 동물은 훨씬 더 심오하고 다층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중 하나에서의 생존, 토착민의 회복력,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자연과 존중하며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비쿠냐 털의 비단결 같은 금빛이든 라마의 거칠지만 믿음직한 털이든 이 섬유들은 단순한 상업적 가치나 고급 패션 그 이상을 상징합니다. 이 섬유들은 환경적 조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 영적 연결,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이 어우러진 정교한 테피스트리를 엮어내는 상징적인 실이며 이는 안데스 산맥의 드넓고 시대를 초월하는 풍경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암컷 메추라기는 닭의 10분의 1 크기에 불과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알을 낳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식품 산업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합니다. 1,800억 개가 넘는 알을 수확하고 가공하는 것 외에도 매년 140억 마리가 넘는 메추라기가 어떻게 수확되고 가공되는지 아십니까? 메추라기는 부화하고 양육되고 수확되어 가공시설로 옮겨지는 날까지 세심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이 작은 슈퍼푸드의 놀라운 여정은 현대식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농장에서는 메추라기를 키우고 수확되는 날까지 정성껏 돌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달걀과 메추라기를 최첨단 기계의 감독하에 직원들이 능숙하게 다루어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 최적의 신선도를 보장합니다. 섬세한 부화부터 맛있는 식사까지 농업 인사이트와 함께 이 작은 새의 놀라운 가치를 뒷받침하는 숨겨진 요소들을 살펴보세요.
중국은 거대한 산업시설 운영 외에도 전 세계 메추라기 양식 산업의 명실상부한 선두주자입니다. 중국은 매년 전 세계 메추라기 알의 60% 이상을 생산하는데 이는 1천억 개가 넘는 알에 해당합니다. 한편 일본은 20세기 초 선발 교배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메추라기 품종을 탄생시킨 나라입니다. 야생 메추라기는 매, 올빼미, 여우, 뱀 등 다양한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 쉬우며 사람들의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메추라기 알의 95% 이상이 산업형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메추라기 알은 달걀보다 5배나 작지만 영양가는 훨씬 더 강합니다. 메추라기 알은 달걀보다 무게 기준으로 비타민 B12, 철분, 이니, 아이삽에 더 많아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이 작은 새는 극소수의 사람만 목격한 산업 제국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에 버려졌던 메추라기가 어떻게 첨단 농장의 연료원으로 사용되어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찮은 메추라기 알을 모아 부화장으로 운반하는 것이 메추라기 생산의 첫 단계입니다. 어미, 메추라기가 알을 품어야 했던 자연스러운 본능은 여러 세대에 걸친 가축화 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부화를 위해서는 모든 알을 산업용 부화기에 넣어야 합니다. 그 후 이 넥들은 자동 인큐베이터에 넣어집니다. 이 인큐베이터는 전체 과정 동안 배아 성장의 최적의 온도인 약 섭씨 32도, 화씨 99도를 유지합니다. 각 인큐베이션 주기에는 수만 개의 알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최신 황희 시스템과 습도 센서는 공기의 균일한 흐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껍질이 과열되거나 탈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기계는 배아가 알 껍질에 달라붙지 않도록 몇 시간마다 부드럽게 알을 회전시킵니다.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화율을 극대화하는데 적절하게 관리되는 부화기에서는 부화율이 85%에서 90%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먼저 부화하는지 경쟁하는 경기가 있다면 병아리가 부화하기도 전에 새끼 메추라기가 결승선을 통과할 것입니다. 새끼 메추라기가 부화하는 데는 14일에서 17일밖에 걸리지 않지만 닭의 알은 무려 21일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 직원들이 알들을 특수 부화 트레이로 옮겨 마지막 단계를 진행합니다. 부화실 안에서 알들은 3일 더 생존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알들은 살짝 꿈틀거리기 시작하다가 깨지면서 엄지손가락만 한 작고 옅은 노란색의 병아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병아리들은 아직 축축한 상태이며 눈은 감겨있고 부드러운 솜털로 덮여 있습니다. 메추라기 병아리 선별 과정은 부화실을 인큐베이터에서 꺼내고 갓 태어난 메추라기 병아리가 담긴 트레이를 꺼낸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연약한 병아리의 높은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숙련된 작업자들이 병아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후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알껍질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다음 중요한 단계는 각 병아리의 성별을 판별하는 것인데 이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계란 생산을 위해 암컷 병아리를 사육합니다. 반면 수컷 병아리는 계란 생산에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류 생산 농장으로 옮겨지거나 선별 후 바로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추라기 사육 과정에서 면역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류 과정 직후 모든 병아리는 면역 체계 강화를 위해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이는 병아리가 질병에 가장 취약한 생후 첫 며칠 동안 실시됩니다. 백신 접종 직후 병아리들은 통풍이 잘 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그 후 용기들은 격리구역이나 사육시설로 보내지는데 이곳은 메추라기가 엄격한 관리 환경에서 성체로 성장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후 메추라기 병아리는 육추구역으로 옮겨져 새끼 병아리와 비슷한 수준의 보살핌을 받지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정밀하게 관리됩니다. 우선 메추라기 새끼는 추위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밀폐된 사육장에서 사육하며 바닥에는 벼 껍질이나 다른 깔짚을 두껍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병아리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색 열 램프를 계속 켜둡니다. 이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병아리를 진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며 고밀도 사육에서 흔히 나타나는 쪼는 행동을 방지하는 부드럽고 차분한 빛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청색광을 사용하면 메추라기 새끼의 활동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이 중요한 시기에 충분한 열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사료입니다. 곱게 갈리고 전분 함량이 높으며 소화가 잘 되는 사료를
메추라기 새끼에게 하루 종일 여러 번, 보통 하루에 서너 번 급여합니다. 병아리는 사육장 곳곳에 원형 급이대가 설치되어 있고 항상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육장 내 어디에 있든 쉽게 먹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병아리는 육추 과정 동안 이러한 철저한 보살핌을 통해 빠르게 힘과 회복력을 키우고 앞으로 펼쳐질 모험의 다음 중요한 단계를 준비합니다. 아기 메추라기는 생후 5, 6주가 되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산란 전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시기에 전체 생산 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인 산란을 준비합니다. 메추라기는 수탉처럼 시끄러운 동물과는 정반대입니다. 수줍음이 많고 조용하며 조용히 배경에서 가치를 제공합니다. 수탉처럼 시끄러운 동물이 종종 두통을 유발한다면 메추라기는 그 완벽한 예입니다. 메추라기는 성장기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케이지에 넣어집니다. 이 케이지는 비둘기와 같은 큰 새를 위한 케이지보다 훨씬 더 콤팩트합니다. 사육 밀도도 조정되어 포랑이에는 케이지당 약 100마리를 사육하지만 성체가 되면 50마리로 줄어듭니다.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료 공급 산란, 그리고 무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케이지들은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고 수십 미터에 달하는 긴 줄로 배열합니다. 각 뒷칸에는 수십 마리의 메추라기가 매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거나 돌아다닐 공간이 없습니다. 모든 메추라기는 단 하나의 목표, 즉 정기적이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산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메추라기가 이 시기에 이르면 매일 알을 낳고 낳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추라기에게는 잘 가공된 곡물, 밀기울, 미네랄, 미량 원소, 그리고 소량의 생식 보조제가 포함된 사료가 제공됩니다. 이는 생식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알을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료를 대용량 산업용 믹서에 넣고 사육 단위에 분배하기에 적합한 부드럽고 균질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혼합합니다. 이 사료 조합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혼합 과정이 완료되면 사료는 각 케이지 열의 시작 부분에 위치한 대형 호퍼에 투입됩니다. 모터가 켜지는 즉시 기어와 스크류 컨베이어로 구성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료를 메인 호퍼에서 분배 파이프로 옮기는 과정을 담당합니다. 그 후 사료는 금속 통을 통해 각 케이지 칸에 고르게 분배됩니다. 각 케이지 칸에는 수백 마리의 배고픈 메추라기가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케이지 열의 길이를 따라 길게 뻗어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사료가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닭무리가 정기적으로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알을 낳는 성체 메추라기가 하루에 섭취하는 사료의 평균량은 20g에서 25g입니다. 이 양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산란을 촉진하기 위해 세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각 케이지 열에 설치된 파이프와 자동 급수기를 통해 신선한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는 사료 공급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메추라기는 빠른 성장, 높은 산란율, 낮은 사료 섭취량, 그리고 관리의 용이성 덕분에 현대 식품 산업의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덕분에 생산자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비자는 영양이 풍부한 메추라기 알을 단돈 2센트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현대 식품 산업의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점을 고려하면 메추라기가 현대 농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 메추라기 알을 낳으면 몇 주 동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결과 알이 눈에 띄게 됩니다. 메추라기 알은 마치 손으로 직접 그린 것처럼 껍데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짙은 갈색 반점 때문에 메추라기 종만이 가진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경사진 바닥이 특징인 케이지 설계 덕분에 계란은 부드럽게 수거 트레이로 들어갑니다. 계란이 충격으로 깨지거나 케이지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트레이는 케이지 가장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계란은 이 지점부터 시설 전체 길이를 따라 뻗어 있는 자동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합니다. 운송 중 진동을 최소화하고 손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컨베이어는 차분하고 일정한 속도로 작동합니다. 매일 수천 개의 계란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은 이 완전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산란계 메추라기 한 마리는 매일 1개의 알을 꾸준히 낳을 수 있으며 이를 합치면 1년 동안 약 250, 3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한다면 일반적으로 10만 마리의 산란계 메추라기를 키우는 농장의 규모는 연간 2,500만, 3,300만 개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알들을 껍질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 계란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옮겨집니다. 이 컨베이어는 롤러,
또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막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계란은 컨베이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정된 기울기와 진동을 이용하여 이 장치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계란이 계속 앞으로 이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술을 통해 계란 채취가 최적화됩니다. 이는 이후 분류 및 포장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메추라기는 산란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분뇨를 배출하며 이 분뇨는 곧 케이지 바닥 아래에 쌓입니다. 위생 유지 및 악취 방지를 위해 축사 내에는 자동 분뇨 이송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가동됩니다. 이 시스템은 해당 구역의 모든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퇴비화는 폐기물을 귀중한 유기비료로 전환하는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방법입니다. 수거된 분뇨는 특별히 지정된 처리 장소로 운반되어 퇴비화를 위해 엄청난 양의 분뇨를 쌓아둡니다. 작은 알들로 돌아가 봅시다. 자동 수거 과정이 완료되면 메추라기 알은 처리 시설의 처리 부서로 운반됩니다. 작업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양쪽에 서서 알들이 벨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 알이 쌓이거나 충돌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껍데기의 크기와 색깔을 기준으로 초기 분류 작업도 수행합니다. 깨지기 쉬운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모든 작업이 신속하면서도 매우 부드러워야 합니다. 기본적인 선별 과정을 거친 계란은 완전 자동화된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세척 시스템을 통과하는 동안 계란은 고속 회전 브러시 시스템을 통과하는 동안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회전 롤러 위로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표면에 달라붙은 먼지, 분뇨 잔여물, 껍질 조각은 매우 부드러운 섬유로 제작되고 강력한 에어젯과 함께 작동하는 이 브러쉬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각 계란은 깨지지 않고 필요한 모든 세척 지점에 닿게 되는데 이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작동 덕분에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란은 완벽하게 일렬로 정렬되어 품질 관리 및 후속 포장 단계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철저한 세척 과정을 거친 계란은 수동 선별실로 옮겨집니다. 금이 가거나 형태가 이상하거나 색상과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는 계란은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선별합니다. 최상의 품질을 가진 계란만이 다음 가공 단계로 이송되도록 하기 위해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및 세척 과정을 거친 메추라기 알은 최첨단 자동 포장기로 최종 운반됩니다. 최종 포장 단계가 완료되면 깔끔하게 정렬된 알들이 표준 알 크기에 맞춰 정확하게 제작된 배치 슬롯으로 옮겨집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계란을 아래에 위치한 금속 트레이에 부드럽게 눌러 넣는 장치가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컨베이어에 미리 정렬된 각 트레이에는 바코드와 추적 가능 정보가 라벨로 부착됩니다. 적정량의 계란이 트레이에 놓이면 자동 뚜껑이 트레이를 밀봉하여 계란이 운송 중에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1시간에 수천 개의 계란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 최적화와 인건비 대폭 절감이 가능합니다. 트레이가 밀봉된 후 컨베이어를 통해 최종 포장 스테이션으로 운반됩니다. 최종 포장 스테이션에서 계란은 골판지 상자나 대형 플라스틱 용기에 조심스럽게 담겨 시장 유통을 준비합니다. 일부 메추리알은 신선한 달걀로 포장될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강제로 삶는 과정을 거쳐 미리 조리됩니다. 삶은 메추리알은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길거리 음식과 즉석 간식으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달걀의 신선도와 독특한 맛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익도록 하기 위해 섭씨 95도에서 100도 사이의 온도에서 약 8분에서 10분 동안 특수 탱크에서 조리합니다. 삶은 달걀은 자동으로 껍질을 벗기는 기계에 넣어집니다. 섬세한 달걀 흰자를 손상시키지 않고 껍질을 완전히 벗기기 위해 달걀 흰자는 얇은 칼날과 물 분사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회전하는 축을 따라 굴러갑니다. 껍질을 벗긴 달걀은 부드럽고 온전하며 최종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계에서 나올 때는 거의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입니다. 철저한 세척 과정을 거쳐 품질 검사를 통과한 달걀은 자동 포장 시스템으로 보내집니다. 이 기계는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란을 여러 부분으로 나눈 후 봉지나 병에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자들은 껍질을 벗긴 계란을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에 조심스럽게 넣고 소금물이나 보존액을 병에 채웁니다. 유통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완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각 병에 제품명, 바코드, 생산일자 등 포괄적인 정보를 라벨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투어를 진행하며 마침내 메추라기 고기 가공 전용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지는 세척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털을 뽑은 메추라기들을 커다란 물바디에 담습니다. 작업자들은 흐르는 물에
메추라기들을 깨끗이 헹구어 피부에 남아있는 이물질과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핏자국이나 잔털을 제거합니다. 메추라기는 자동 가공 라인에 설치된 갈고리에 꿰어줍니다. 이곳 직원들은 모든 메추라기가 청결 및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메추라기의 껍질 색깔, 살의 단단함, 표면의 온기를 검사합니다. 그 후 메추라기 고기는 선별구역으로 옮겨져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메추라기 전체, 가슴살, 날개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살을 고기에서 분리합니다. 각 부위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 진공 포장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 후 각 개별 포장의 라벨에 제품명, 바코드, 제조일자를 인쇄한 후 유통을 위해 냉장 보관합니다. 풍부한 맛과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한 식감으로 유명한 구운 메추라기를 조리할 때 메추라기 고기가 주요 재료로 자주 사용됩니다. 메추라기는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크기와 충격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